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한 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한국에게는 결국은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호주에 대해서는 왜?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는요, 맞짱 뜨자,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요, 관세 시작 시에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단어, 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한국에게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그 보호주의 그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제는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서명을 한 그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포고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관세 포고문은 지난 집권 1기 때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부 예외를 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 일부 예외에 포함이 돼서 한국에게도 그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그 집권 1기 때 일부 예외를 두었던 몇 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도 지금은 일절 예외 없다라고 포고문에 명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25%의 관세를 소위 때려맞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포고문은요, 한국 등 집권 1기 때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그 국가 나라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제 그 나라들과의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 그 합의라는 건 뭐냐? 관세를 서로 이제 유예해 주자라는 그런 합의였는데 그런 것을 이제 폐기하기로 했다라면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한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게까지 새롭게 실제로 이제 25% 관세를 이제 부과해서 3월 달부터입니다. 이게 3월 12일인가 그런데 이때부터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 당연히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이 입을 타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수출 감소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당연히 예상됩니다. 우선 그 철강 산업이 가장 걱정되는데요. 한국은 그 미국의 주요 철강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철강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25%의 관세 부과 시에 미국 내 한국산 철강 제품의 그 가격 경쟁력이 저하돼서 결국은 수출 물량이 당연히 감소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비싸지니까 많이 못 사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당연히 예상됩니다. 자, 철강이 그렇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산업도 걱정인데요. 이제 알루미늄 제품 역시 관세 부과가 되면 수출 감소 그리고 뭐 당연히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 똑같이 우려가 되고요. 자,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걱정되는 한국의 영향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두 번째가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 성장률 둔화 또 더 나아가서 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 하락 까지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있습니다. 이 KDI는 미국의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2025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부과가 발표 나기 전에 예상했던 거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었는데 단서를 달고 그런데 만일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한국에게도 한다면 2.0이 아니라 1.6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미 그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자, 이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한 더 전반적인 그 기업 전반의 어떤 무역 불확실성 이런 것에 대한 증가 이것 때문인 것이죠. 자,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타격인지 사실 뭐 우리 같은 일반인은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하지만 좀 설명드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좀 쉽게 알기 위해서 제가 한 예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빵집 매출 성장률로 이해해 볼까요? 뭐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갖고 빵집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쉽게 예를 들면 한 빵집의 매출 성장률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빵집이 있다고 치고요. 그 빵집이 작년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그러면은 올해 매출이 2% 성장이 예상된다면 1억 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1.6%로 낮아지면 매출이 1억 200만 원이 아니라 1억 16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 한 40만 원 덜 버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한 빵집, 그 집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수익 감소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나라의 큰 틀에서 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이 1년에 40만 불, 한 사람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온 국민 전체가 1년에 40만 불을 손해본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자, 그 경우에 나라 전체로 본다면 아마 수십조 원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업의 수익이 줄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요. 우선 그 정부 대응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뭐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자, 미국과의 협상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데요. 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 면제나 또는 관세 완화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늦었죠.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자조 섞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작금의 상황인지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업들의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 이 백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기업 차원에서 각자 나서야 하는 그런 각자 도생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그 미국과의 그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거나 생산 공장의 다변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뭐 관세를 당장 면세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받긴 받되 그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수입선의 다가화 또 수출의 다각화 뭐 이런 거 꼭 미국에 수출하던 걸 다른 나라로 좀 바꾼다든지 이런 걸. 그런데 이제 그게 정부에서 좀 외교적인 힘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각자 기업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하튼 정부의 지원, 기업의 노력 필요합니다. 자, 결국 미국의 이런 관세 부과 조치는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지금 현재로서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상황 점검해 봤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호주 얘기했죠.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결국 이렇게 됐다. 호주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왜 제가 호주에 대해서는 왜? 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 말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예외 없이라고 했는데 사실 딱 한 군데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호주입니다. 자, 호주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 면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의 그 앨버니지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철강과 알루미늄, 즉 호주의 철강과 호주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잘 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바꿔 말하면 미국이 호주에게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호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는 것에서 사실 예외가 하나 발생한 거죠. 호주에 대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 흑자 상대국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호주가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비행기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많이 사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호주는 잘 아시다시피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멉니다. 뭐 호주 외에 다른 나라로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건 없죠. 무조건 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뭐 배 타고도 못 갑니다. 워낙 뚝 떨어져 있는 큰 대륙이기 때문에. 그래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는 그 특징 때문에 호주는 비행기가 많이 필요해서 미국한테 이제 비행기를 많이 삽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 돈을 좀 벌게 해주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미국이 호주한테는 그렇게 손해가 아니야, 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호주를 예외로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외로 두는 것도 다 좋고 관세 정책 다 좋은데요. 그런 걸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조금 제가 듣기에는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호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외를 두겠다라고 말한 뒤에 끝에 이 말을 붙였습니다.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와 나는 전화 통화를 이제 했는데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 그는 매우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정하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호주에게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그러면 여기서 분석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적 동맹 및 안보 관계 무시할 수 없죠. 이제 경제적인 돈 관계 외에도요. 자, 그 미국과 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특히 이제 군사 및 안보 협력은 매우 긴밀합니다. 미국은 호주를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국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동맹국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파트너라는 것은 경제적 또는 안보적인 면에서 동급으로 같이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의 역할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역할이 더 큽니다만은 일단 뭐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역 갈등을 호주하고는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기조가 미국에는 원래 좀 깔려 있습니다. 자, 전략적 동맹 및 안보 관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왜 호주는 제외시킬까? 무역 불균형 문제가 크지 않다라는 점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무역 적자가 심한 그런 국가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연합,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멕시코나 캐나다 등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주는 미국과의 그 무역에서 다 일방적으로 호주만 크게 흑자를 내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만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뭐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의 영향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없죠. 왜? 앞서 관세 부과를 안 한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붙인 그 한마디,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왜 했을까요? 자, 그럼 개인적인 친분도 영향을 미쳤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현 호주 총리, 앨버니지 총리와도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만은, 과거, 특히 이제 과거 호주 총리들과의 관계는 더더욱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말콤 턴불 전 총리, 그리고 그의 후임이었던 스캇 모리슨 전 총리 등과는 아주 개인적인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캇 모리슨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유달리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 2019년도에는 그때 이제 트럼프 당시 집권 1기 때 미국을 국빈 방문했었는데 그 미국 방문 시에 트럼프의 아주 그 융숭한 환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호주에 대한 그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말씀했죠. 앨버니지 호주 총리, 그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말, 그런 말 굳이 필요 없는 말까지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을
대놓고 과시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발언과 분위기 등등을 봤을 때 이 개인적인 선호도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호주의 총리와 두 사람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랄까? 뭐 선호도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면, 개인적인 면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라고만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더욱더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아무도 줄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황. 자꾸만 이제 한국의 그런 상황들이 더더욱이 아쉬운 거죠. 또 뭐 지금 한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고위 인사와 무슨 특별한 친분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도 없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뭐 막역한 그런 무슨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이 호주의 예를 보면서 참 다시 한번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찌됐든 호주 문제는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가 더 큰 요인이다라는 게 결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그다음에 호주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인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짱 뜰까라고 제가 앞서 결론 말씀드릴 때 표현을 했는데 인도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수입 관세가 너무 높다라면서 인도에 대해서는 같은 요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소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들으시면서 상호 관세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건 뭐 아주 쉽습니다.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제품 살 때 관세를 20% 매겨?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너네 나라 제품 살 때 20% 똑같은 요율로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대만 등은 관세가 특히 높은 국가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관세를 낮추면 우리도 낮출 것이다. 라면서 상호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무역 전쟁의 불똥을 피하기 위한 카드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가 전자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화학 등 최소 10여 개 부문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미국에서 그래? 알았어. 똑같이 맞짱 뜰게. 상호 관세 때려버릴게. 하니까 인도에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미국에 좀 기분 좋을 만한 걸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기기, 의료기기, 또 화학약 제품 등등 한 10가지 정도 부문의 관세를 좀 내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래? 그 3가지 아니면 10가지? 그래 우리도 내려줄게. 뭐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미국산 장갑차 또는 전투기 엔진 또 LNG 가스 뭐 이런 것을 더 많이 수입할게요. 라는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많이 살게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때리지 말아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맞짱 뜰까 하려다가 지금 살짝 꼬리를 내리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의 짐 팔리 CEO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는 전례 없는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드의 CEO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강하게 만들고 또 미국의 자동차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고 대선 때 그렇게 외쳤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그와는 전혀 동떨어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일만 보이고 있고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포드의 CEO는 솔직하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직격탄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그 관세가 비슷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아시아 및 유럽 그 경쟁 회사의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그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오히려 다른 나라가 어부지리로
득을 볼 것이다. 그들이 어부지리로 득을 보는 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해는 결국 우리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 그거를 몰라주느냐라면서 지금 자동차 업계의 불만을 포드의 CEO가 이제 대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의 그 CEO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어떤 부정적인 충격, 타격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워싱턴 DC를 곧 방문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방문해서 연방 상원 의원들과 또 연방 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의 정보기술 IT 담당 선임 고문이 어제 한 명 임명됐는데요. 누가 임명됐느냐? 올해 19살의 한 청년이 임명됐습니다. 뭐 나이가 어리면 안 되냐? 뭐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지금 자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타트업 기업에서 사실 이 19세 청년은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정식 직원 3년도 아니고 인턴 3개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눈여겨보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에드워드 코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자, 에드워드 코리스틴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또 정부 효율부 소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지만 이 코리스틴이 그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그 정가에서는 자질 논란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그 과거에 이 코리스틴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그 회사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유출한 그의 전력도 있다라면서 매우 걱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코리스틴은 과거 그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내부 정보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경쟁사가 되는 경쟁이 되는 회사에다 유출한 그런 혐의를 받고 거기서 해고된 적이 있는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나이도 19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뭐 아직 뭘 좀 깨달을 나이도 아직 안 됐다라는 것 같고 한참 자신의 그 기술 갖고 막 날고 싶어하는 그런 그 나이다. 또 아직 실제로 뭐 나이를 떠나서 실제로 그런 전력이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가 국무부의 IT 선임 고문으로 일했는데 임명됐는데 그가 이제 일할 곳은 외교기술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부의 이 외교기술국이라는 것은요, 매우 민감한 국가정보의 소위 보물창고로 불리우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미국의 국가 기밀 자료에 마음껏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그를 선임 고문에 기용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람도 있는데 그 미시간 대학교의 이 모히니안 교수라고 있습니다. 공공정책학과 교수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부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 더더욱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무부의 각종 1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머스크 키즈, 그러니까 이 코리스틴이 일론 머스크를 추종하는 그 젊은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박찬호가 투수하는 걸 모습을 보고 뭐 5살, 6살 때 그걸 보면서 나도 야구에서 투수하고 싶어. 그리고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싶어. 뭐 이렇게 꿈을 키웠던 걸 박찬호 키즈라고 부르고 또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운 아이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부르듯이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이 컴퓨터를 공부한 이 머스크 키즈로 불리우는 19살의 에드워드 코리스틴이라는 여러 가지 위험한 전력을 갖고 있는 그가 국무부의 민감한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IT 천재로서 국무부 외교기술국에 임명됐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은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그 목표인 2%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연준의 현 통화 정책 기조는 연준의 현 통화 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덜 긴축적으로 됐다라는 건 뭐냐면, 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자율도 내려주고 뭐 막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럴 상황이 좀 아닌 것을 살짝 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2%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뭐 말이 복잡하고 뭐 각종 미사여구 다 갖다 놓고 각종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때려 집어넣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지금 없다라고 생각한다. 요겁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복잡한 얘기 그대로 전달해 드렸는데 금리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좀 망신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본인은 개인적으로 뭐 망신 줬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벤스 입장에서는 좀 망신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겠습니다. 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NO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과 이 SNS에서는 이 트럼프가 벤스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네 라는 반응에서부터 벤스 부통령이 모욕감을 느꼈겠네 라는 반응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팍스 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 매우 유능하고 지금까지 아주 환상적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살짝 치켜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 지금 미국에 많고 또 제이디 벤스를 나의 후계자로 본다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후계자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well 뭐 이렇게 반응했다면 모를까 곧바로 그냥 no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제이디 벤스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죠. 민망한 거죠. 뻘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회자는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재차 물어봅니다. 하지만요,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시작될 쯤이면 제이디 벤스가 또 선거 앞에 나가서 많은 선거 캠페인을 주도해야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지지율, 뭐 그때 선거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신에 대한 지지도 올리고 뭐 그럴 상황이 돼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그냥 유지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 대통령 임기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개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생각이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드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약간 이거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번째 사회자가 재차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동문서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동문서답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동문서답하면서 더 이상의 대답을 안 하고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벤스 부통령이 자신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자신보다 그게 부통령이 됐던 뭐 누가 됐던 일론 머스크가 됐던 나보다 더 주목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걸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보여줬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또 다른 그 일각에서는요. 그 다른 공화당 대선 잠룡들이 은근히 지금 뭐 있는데 4년 후를 살짝 기약하고 있는 나름대로 숨죽이고 있는 잠룡들이 있는데 그들의 충성심을 더 확실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후보자 지명에 선을 그은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 후자 둘 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산이 두 달 만에 4천억 달러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두 달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시작한 이후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르면서 그의 자산 가치도 두 달 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정치 행보로 본격화하면서 자산이 27%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테슬라 주가가 11% 급락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3,946억 달러로 급감했다. 드디어 4,00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17일인가요? 4,864억 달러로 사상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크의 자산에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테슬라의 주식과 뭐 옵션 등등이 사실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부진한 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작년 10월 초에 정점을 찍었던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4일 이상 계속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당 한 $350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기 사고 사건 이 두 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굿뉴스요, 하나는 배드뉴스입니다. 자, 영국의 저가 항공사 여객기에서 운항 도중에 기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기장이 조종대를 이어받아서 이 여객기는 무사히 비상 착륙했습니다. 지난 8일 있었는데요. 이집트 후르가다에서 출발해서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그 이지젯 항공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지젯 조종사가 운항 도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었으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조종사가 이 조종대를 잡은 조종사가 의식불명 상태로 푹 앞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러자 부조종사가 조종대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론 이제 비행기 운항할 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부조종사도 혼자 운항을 할 수 있게 다 훈련은 받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조종사가 재빨리 조종사를 옮기고 자기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그리스 아테네의 중간입니다. 영국까지 못 가고 그리스 아테네에 비상 착륙시켰습니다. 당시 탑승하고 있던 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객실 승무원이 비행기 앞쪽으로 황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처음엔 그런데 승객 중에 한 명이 응급 상황을 겪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다. 승객 중에 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간호사나 의사가 있으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그러면서 지금 기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서 우리는 그때 기장이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우리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휘말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렇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객은 착륙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거칠었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은 살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사람들에게 축하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항공사고가 또 미국에서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드뉴스입니다. 애리조나주 스캇스데일 공항에서요.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1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스캇스데일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인용 경비행기가 이 공항에 착륙한 뒤에 활주로를 이탈해서 공항 램프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비즈니스용 경비행기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한 1명 이상이 사망했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에 2명은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활주로를 즉시 폐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애리조나 주 인근에 사시는 분, 피닉스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애리조나 주의 그 스캇스데일 공항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피닉스를 오가는 경비행기와 또 민간 자가용 항공기 등에는 아주 인기 높은 소위 허브 공항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 공항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도 느끼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에서 크고 작은 그런 항공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네요. 끊이질 않고 계속 발생하는 그런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사건 사고 또 트럼프발 각종 정책 발표가 계속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